소개받은 조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시작은 1919년, 18년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1918년 10월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세계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혁명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치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아시아 전체 그리고 유럽 전체가 흔들흔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차 세계대전이 세계에서 그때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뭐냐면 피해가 극심했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가장 특징이 총력전이었다는 거예요. 총력전. 나라가 자기의 힘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우는 전쟁. 그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리고 무기가 좋아지면서 대량 학살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은 민간인에 대한 그 피해는 적었고요.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군인들이 전선에서 무기가 너무 좋아져서 죽게 되는데,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가장 신무기, 가장 무서웠던 무기가 이거예요. 기관총. 이게 1분에 800발이 나가는데요. 800발이 나가면 우수수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관총하고 그 다음에 또 무서웠던 무기 하나가 철조망이에요. 황당하죠. 철조망이 무슨 무기가 되냐? 이게 프랑스에서 대부분 프랑스 대평원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대평원의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프랑스와 독일이 막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가운데 평원에다가 이렇게 철조망을 하고 못 가게 한 다음에 기관총을 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폭탄 자국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보시면 이때 전쟁, 아까 총력전이라고 그랬죠. 나라가 자기의 온 힘을 기울여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폭탄을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가 전쟁을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전쟁.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딱 시작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유럽에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문명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놨는데 그 문명의 힘으로 문명을 망하게 하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니까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근데 영원히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이 시작이 식민지 쟁탈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쟁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예요. 민족한테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식민지로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식민지를 운영하지 말고 민족에게, 약소 민족들에게 권한을 줘서 독립시켜서 민족 자결주의를 줘서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유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 선언이 나왔어요. 모든 교정국가 어떻게 하는 선언. 이 선언 어디서 나온 거냐?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러시아. 제일 민족 자결주의 하면 우리가 미국 떠올리잖아요. 미국이 아니라 민족 자결주의 시작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레닌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보시면 가운데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놨죠? 민족에게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국가하고 정치적인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러시아에서부터 퍼져나오기 시작했고요. 얘네가 러시아 혁명을 그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영국이나 미국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혁명이 온 유럽에 퍼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수장도 얘기하고 미국 대통령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윌슨 대통령,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레닌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 거쳐서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서 누가 제일 힘이 셌어요? 미국이 힘이 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건 그다지 영향력이 없고요. 가장 강한 사람이 얘기한 게 영향력이 가장 셌던 거예요. 그래서 윌슨의 우리가 민족 자유주의를 기억하는 이유가 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윌슨의 14개조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 민족 자유주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 윌슨의 14개조 안에는 이 본 뜻은 뭐냐면 모든 식민지에 대해서 독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3월 1일날 1919년 3월 1일날 그렇게 많은 만세를 불렀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만들었던 14개조는 그 독일이 갖고 있던 식민지가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그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윌슨이 말을 하고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상은 더 확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연설하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민족적 열망이 표출될 때 독립이나 자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마치 모든 나라에 적용할 것처럼 우리 아시아에도 적용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신문에 막 보도가 됐거든요. 일본 신문에도 보도되고 미국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아 이거 뭔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강대국들의 힘을 빌어서 이 1차 세계대전을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선 문제를 거기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조선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강대국들의 양보를 받아내서 독립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3.1운동이 벌어진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운동이 벌어졌을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2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만세를 불렀다고 참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10분의 1이 참가를 한 거죠. 그때 옛날에 대가족이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다 시위에 나갈 정도의 그런 대규모로 일어난 거죠. 그 이유가 뭘까? 3.1운동이 커졌던 이유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위에 제가 써놨는데 멸시와 차별이에요. 멸시와 차별. 일본 애들이 굉장한 멸시와 차별을 우리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 조선적인 것, 한국적인 것은 무조건 무시를 했어요. 무조건 미개한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걸로 다 교체를 했어요. 일본. 우리의 양보를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한테 설득하는 과정 하나도 없이 그리고 뭐냐면 경찰과 헌병을 앞세워가지고 권태가 헌병을 앞세워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어요. 왜 이게 강압적으로 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문명화가 많이 진전돼 있었기 때문에 수준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역사가 중국, 조선, 일본 이렇게 흘렀잖아요. 중국 선진국의 문물이 조선에 먼저 오고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전파해왔죠. 그런데 이게 근대 시대에 오면서 근대화를 일본이 먼저 시작하면서 이게 뒤집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문명화도 아주 많이 진전돼 있고 그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을 지배를 하려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만하고 비교해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대만이 먼저 식민지가 됐죠. 그리고 조선이 그 다음에 됐잖아요. 대만하고 우리하고를 비교하면 대만은 지금도요. 대만 한번 가보신 분들 보시면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일본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 이 개발을 할 때 대만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일본의 통치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만 안에. 그런데 그거 이유가 뭐냐면요. 대만은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영토가. 그리고 국민도 그 정도 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이 충분히 투자를 했어요. 거기. 충분히 투자를 해서 경제 개발이 잘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던 총독이 경제통이에요. 경제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관료가 와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넉넉히 했던 거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의 통치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막 자기네도 막 그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라가 너무 큰 거죠. 4배예요. 대만의 4배. 인구도 2천만이나 돼요. 이걸 운영하기가 버거웠던 거예요. 버거우니까 어때요? 투자를 못해요. 투자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에게부터 세금을 걷어서 통치를 해야 돼요. 세금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때 뭐라는 말이 있냐면 법령이 우수수 빛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막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뭐냐면 법령이 생기는데 그 법령이 다 어떤 법령들이냐? 뭐 하지 마라는 것과 함께 무슨 세금을 걷는다는 법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얘네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뭐냐면 자존심도 세고 그 다음에 문명화도 많이 돼 있는 나라를 통치하려다 보니까 억눌러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고등교육을 아예 안 시켜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차별을 해요. 중학교 차별 어떻게 하나요? 이때 당시에 보통학교가 있었어요. 그죠? 보통학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보통학교 바로 위에가 중학교에 해당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고등보통학교,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중학교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등보통학교는 기본이 4년제밖에 안 돼요. 근데 중학교는 6년제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 연도 차이를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모자라게, 그래서 고등교육을 못 받도록. 고등학교는 아예 설치도 안 했어요. 조선인들은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예 없었어요. 이런 식의 차별이 극심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을 하다 보니 요보라는 말이 있어요. 요보. 조선인들을 비하해서 일본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뭘까요? 이게 요보가. 우리 전화할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보세요. 우리가 우리 부인을 부를 때도 여보라고 부르죠. 일본 사람들이 딱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여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여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거를 비하해서 하는 말, 요보. 자기네 발음이 안 되니까 요보라고 불러요. 요보. 근데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뭐냐면 건방지게 요보 부르면서 부르는 거죠. 조선 사람을. 그리고 뭐냐면 현장에 여기 식민지에 온 일본인들이 질이 현장에서 일본에 있는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교육적인 수준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식민지가 새로 생겼어요. 조선이라는 식민지가 생겼어요. 일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굳이 올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일본 본토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떨어지고 질적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왔더니 갑자기 자기는 1등 국민이 돼요. 그리고 조선인들은 2등 국민.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조선인들을 만나면 어깨 잠깐 부딪혔다고 막 뺨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신문에 당시 미국에서 운영했던 신한민국에 무수하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차별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억압 물려져 있던 것이 한순간에 폭발돼서 3.1운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가시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독립운동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당연히 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외국. 제일 처음에 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네, 많이 뵀죠? 네. 여기 여운형 선생. 이 여운형 선생이 중국에 있다가 미국의 특사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막 연설하는 걸 듣고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는 걸 듣고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독립운동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분이 여운형 선생이 김규식도 그 파리 강화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파리 강화에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중에 이 사람이 대표로 김규식 선생이 된 건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보낸 거는 여운형 선생이 보낸 거고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니까 그 다음에 정식 정부의 대표로 추인한 거예요.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이렇게 보낸 사람 여운형 선생입니다. 중국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김규식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동지들을 곳곳에 보냈는데 한 명 조선에다가 2명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보냈어요. 이 일본으로 갔던 사람, 이 사람이 장덕수예요. 이 사람 별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독립운동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친일을 했어요. 이때 기억하지 마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나중에 붙잡혔을 때, 네, 찍힌 사진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운형 선생이 보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유명한 분 계시죠? 안창호 선생. 초기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운영자는 누가 했다? 안창호 선생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이에요. 여기 잘생긴 사람 있죠? 너무 잘생겼네요. 신익희 선생. 나이 드신 얼굴만 기억하시는데 젊은 사진이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이 보낸 사람 김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키 크신 분이 조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천도교인들을 만났어요. 이분이 3만 원이나 받아왔어요. 독립운동 자금으로 3만 원이나 그 천도교에서 받아왔어요. 천도교는 돈이 많았어요. 천도교는 단일 종파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도교에 손병희 선생이 정적으로 돼 있고 그 아래에 피라미드식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돈을 거두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손병희 선생까지 돈이 싹 모이겠죠.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3.1운동의 대부분의 운동 자금은 천도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운형 선생님 보낸 한 분이 더 있는데 이분도 조선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선우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선우혁. 이분은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던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동경에 있던 유학생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 동경 유학생들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뭘 하기로 했냐면 독립선언서를 쓰고 독립선언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8 독립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28 독립선언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표 학생을 조선에 파견했어요. 그 조선에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송계백이라고 제가 써놨죠? 송계백이라는 학생인데 이분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만나서 들어가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천도교인의 최고 수장을 만났어요. 아까 말했던 누구요? 네, 손병희 선생을 만났어요. 손병희 선생을 만나서 자기 품속에 꿰매놨던 것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선언서, 자기들이 썼던 28 독립선언서를 보여주고 우리 이거 독립선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선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손병희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손병희 선생. 그래서 뭐냐면 사실상 손병희가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송계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유학생들이 또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는데요. 28 독립선언들을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 이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귀국을 했어요. 당시에 귀국한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359명. 이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기록했겠죠. 일본 사람들이 뭐냐면 귀국하는 학생들 다 카운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359명이 조선으로 들어갔다. 이 조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3.1운동 벌어졌을 때 각 고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마리아가 여기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천도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있는
조선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천도교인,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게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보시면 손병희 선생, 그리고 손병희 선생 밑에 천도교를 당시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이 3인방이 최린, 오세창, 권동지, 이 세 분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한 사람, 그 중에 특히 기억할 만한 사람이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린 기억하시되 친일파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네.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변절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변절해서 나중에 매일신고 사장까지 되는 아주 고위급 친일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인들하고 같이 했던 지식인들이 있어요. 지식인들.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젊은 사진 처음 보시죠? 거의 처음 보죠? 네. 최남선입니다. 최남선 이렇게 어렸어요? 이렇게 어린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 감옥에 gat을 때 찍힌 사진이에요. 네. 요런 거를 뭐냐면 머그샷이라고 불러요. 머그샷. 범죄인을 찍는 사진. 그래서 보통 정면샷, 옆에서 찍는 측면샷 찍어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게 하는데, 요게 지금 찍혀있는 거죠. 최남선 선생. 그 다음에 송진우, 그 다음에 현상은, 고려대학교 총장 했던 분, 현상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친일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 송진우, 동아일보 주필이에요. 주필. 유명하신 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이 독립천도교인들하고 같이 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 대표적인 기독교인 적어놨는데요. 이분 장로교회 대부. 기독교는 파가 있죠. 파가. 그래서 그 파 중에 가장 큰 두 파, 이게 뭐냐면 장로교와 또 뭐였죠? 감리교. 그 두 개 파가 있잖아요. 그 파가 굉장히 컸는데 그 파가 굉장히 독립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 기독교 나라들 있죠. 그 기독교 나라들이 그 선교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거를 지역을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나눠가지고요, 장로교는 어디로 가고 감리교는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가장 큰 성지는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서 안창호 선생 평양 분이시죠. 그러면 안창호 선생은 어느 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장로교라는 거예요. 장로교. 그러면 그 감리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 되거든요. 이승만이 그 감리교 그거란 말이죠. 이 감리교는 또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또 잘라요. 서울 안에서 잘라가지고 여기는 감리교가 하고 여기는 장로교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의 대표예요. 당시에 감리교 이필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감리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디죠? 정동 아세요? 정동? 네. 정동에 보면은 빨간 벽돌로 엄청 이쁜 교회 하나 있어요. 지금도. 네, 덕수궁 옆에. 네, 제일교회. 그죠? 네, 지금 감리 제일교회인가? 네, 그렇죠? 네, 정동 제일교회.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까먹었네요. 여하튼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 대표 이승훈과 감리교회 대표 이필주 선생, 그 다음에 이제 뭐 박기도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천도교인들과 함께 같이 운동을 한 거죠.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천도교 기독교인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냐? 당시의 학생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죠? 당시에는 이 정식 나이에, 자기 그 해당하는 나이에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일하다가 또 진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나이가 차면 어떻게 돼요? 결혼도 해야 되죠? 애기도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당시의 학생 대표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문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전문학교. 전문학교는 조선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예요. 전문학교 하면은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그럼 전문 대학 정도의 수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해요. 중학교 조금 넘고 고등학교 살짝 아래인 그런 수준의 학교예요. 그래서 전문학교 학생들이었고 이 사람들 당시 나이가 강기덕이 30세, 그다음에 20몇 세 이런 식이 돼요. 이 사람은 한의관인데 이 사람만 왜 사진이 틀릴까요? 강기덕, 김원벽은 좀 이렇게 지지지한데 이 사람 되게 멋지게 나왔죠. 학생 대표 중에 3명이 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2명은 체포됐고 이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도망가는데 성공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네 대열을 2개로 나눴어요. 1대열과 2대열. 왜냐하면 1대열은 첫 번째 시위를 주도할 사람, 2대열 사람은, 이 대표는 두 번째 시위를 주도할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시위를 주도하다가 잡힌 사람이고 이 사람이 두 번째 시위를 주도하다가 시위를 다 못 일으키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망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일권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됩니다.